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제12주차 발명교육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동영상 강의가 아니고 그냥 레포트를 제출하는 대체 과제였죠. 그 전에 동영상으로 수업할 때는 그 이클래스에서 보면 대체로 5분이 다 시청을 해서 출석 그 요건에 해당이 됐는데 그 과제는 다 내질 않고 안 내는 사람들은 계속 안 내왔어요. 근데 대체 과제는 5분이 전부 내서 좀 반가웠습니다. 이 클래스에 공지를 해서 그런지 대체 과제는 참여도가 높았어요. 동영상 과제는 참여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 대체 과제를 한 번 더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대체 과제고 그 전주에는 요 화면이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수업을 해서 그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문제 풀이하는 것까지 했는데 편집기를 잘 이렇게 활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이 마지막에 그레이엄의 기체 분출의 법칙을 이용해서 속도의 비가 분자량의 제곱근의 역수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예를 들은 거는 UNH3와 UHCl의 B가 이제 분자량을 반대로 위아래로 반대로 대입을 하면 HCl이 36.5, NH3가 17.0이라서 이 제곱근 안에가 2 정도 되니까 2가 조금 넘죠. 그래서 1.4 얼마 5 정도. 암모니아가 좀 더 이제 빨리 움직인다. 그래서 기다란 원통을 투명한 원통을 준비해서 이쪽에는 이제 솜에다가 진한 암모니아 수를 묻히고 이쪽에다가는 솜에다가 진한 염산을 묻혀서 동시에 마개를 막았을 때 얘네들이 막 뭐 좀 퍼지면서 가겠지만 이동을 해요. 딱 가운데가 여기라고 하면 암모니아가 좀 더 빨리 이동하니까 여기 어디쯤에서 만날 겁니다. 이게 완벽하게 실험이 잘 되면 양쪽에 눈에 안 보이는 구름들이 와서 딱 만나는 요 지점에서 얇은 막이 형성이 되고, 요 거리 나누기 요 거리 한 게 이 값이에요. 1.4 정도 되나요? 지금 한 배 반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는 게 이제 실험이 있는데, 실험을 한번 여러분에게 다른 학생들 예전에 했던 실험 동영상을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이제 띄우는 게 있으니까 크기는 작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요 위쪽이 진한 암모니아 수가 묻은 솜이고, 아래쪽이 진한 염산이 묻은 솜이에요. 이게 다 진한 염기와 산이기 때문에 손에 묻으면 안 좋아요. 하여튼 주의하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 동영상을 눕히면 작게 보이더라고요. 일단 한번 측정해야 되죠? 근데 머리가 이동. 상황인가요? 연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아마 가운데쯤? 그쵸? 시간은 2분 정도 안쪽에 2분? 소리가 들렸습니다. 표시를 해야 되려나요? 자로? 한번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한
1분 반 정도 지나면 만나 이제 이쪽에서 나와, 저쪽에서 나와. 이름을 몰라. 뭐가 더 빠르댔었잖아, 아까. 아, 아모니아가 자, 잠시 정지를 했는데 1분 22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하얀 막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요 길이 나누기 요 길이가 1.45가 되느냐.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뭐 1.45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여기서 나오겠다. 이론적인 거고 우리 이거다. 표시에서 원래 없었나, 저거? 뭐예요? 뭐가 생겨? 잘 보면 흰 연기 같은 게 보여요? 네. 막 같은 거? 여기 맞지? 네. 근데 이렇게 할까요? 저 말. 보다는 뭐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 미뤄왔던 요 액체의 부피 측정에 사용되는 몇 가지 기구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미뤄왔던 것이 오늘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액체의 부피 측정에 사용되는 몇 가지 기구 이름이라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요 두 번째 있는 거를 여러분이 제일 익숙하게 봐왔던 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메스 실린더 이렇게 많이 부르죠. 눈금 실린더. 이거는 액체나 또는 뭐 물에 가라앉는 녹지 않는 고체, 돌멩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의 부피를 간단하게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되겠죠. 요 세 번째 있는 거는 이제 피펫이라고 해요. PIPT까지 쓰기도 하고, TE를 더 붙이기도 하고, 피펫인데, 피펫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가운데 조금 볼록하게 생겨서, 대부분의 액체가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고, 아래는 뾰족하고, 요 위쪽에 눈금이 하나 딱 있어서, 거기 이제 캘리브레이션 마크라고 해서 거기까지만 액체를 채웠을 때 10ml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액체를 정해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임의의 양을 또 이렇게 옮기고도 싶으니까 그때 이용할 수 있는 피펫은 이렇게 똑바로 우리가 똑바로 그리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물론 여기 이제 눈금이 있겠죠. 눈금들이 막 있어갖고 어디까지 딱 이렇게 액체를 채웠다가 쭉 흘려내려서 요 차의 눈금을 읽으면 뭐 요게 뭐 5.7ml다. 그럼 이제 그만큼이 이 밖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하는 거죠. 첫 번째 있는 이 피펫은 정해진 부피만 이동하는 거고, 이 새로 그린 이 피펫은 눈금이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피를 이동할 수 있다. 피펫은 액체를 이동시킬 때 써요. 한 용기에서 반응할 수 있는 용기로 어떤 부피만큼 옮길 때 쓴다. 피펫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거는 홀 피펫. 이렇게 임의의 부피가 가능한 거는 눈금 피펫.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여기 이제 부피 플라스크. 그래서 바닥에 세울 수 있게 밑면은 좀 편편하고, 역시 눈금이 하나 이렇게 달랑이 있어서 거기까지 채웠을 때에 여기 써 있는
숫자에 해당하는 부피가 된다. 이 부피 플라스크는 표준 용액을 만들 때 씁니다. 표준 용액은 그냥 어떤 정해진 농도의 용액이에요. 정확한 정해진 농도의 용액. 꼭 표준 용액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농도의 용액을 만들 때 이제 물 키는 과정, 물 키워서 만들 때에도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뷰렛이라고 하고, 뭐 사용법은 알겠죠. 아래 이제 스톱 커크가 달려서 지금처럼 세로로 돼 있으면 통과되는 거고, 가로 방향으로 돌리면 막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액을 마음대로 내렸다 막았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부피 적정 실험, 부피라고 안 써도 됩니다. 적정 실험에서 얼만큼 그 반응할 때에 그 얼마나 부피가 사용이 됐는지 요거를 측정하는 거고, 적정 실험은 그거를 측정해서 어떤 농도, 알지 못하는 농도를 계산할 때 사용을 한다. 다시 처음부터 요거는 뷰렛이라 그러고, 적정 실험에서 실험에 사용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한다. 두 번째는 눈금 실린더라고 하고, 액체나 일부 고체들의 부피를 간단하게 측정할 때 쓴다. 피펫은 어떤 부피만큼의 액체를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예요. 홀 피펫과 눈금 피펫이 있다. 홀 피펫은 고정된 부피, 눈금 피펫은 원하는 부피. 마지막에는 부피 플라스크라고 해서 표준 용액의 제조 또는 우리가 원하는 농도의 용액을 물 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 때에 사용을 한다. 사용법은 뭐 그렇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피펫의 경우에 이제 액체를 이동하는 데 쓰니까 먼저 이만큼 액체를 담아야 되겠죠. 여기도 충분히 위에까지 담았다가 내리면서 적절하게 막았다 열었다 하면 되니까 처음에 액체를 담아야 되는데, 물 같으면은 여기다가 그냥 비커 같은 데다가 물이 있는 비커에 푹 담궈서 입으로 쭉 빨아서 적당히 올라갔을 때 막으면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화학 실험에서는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피펫 안에 액체를 어떻게 빨아들이느냐, 내릴 땐 또 어떻게 하느냐, 입으로 하는 건 안 좋은 일이고요. 요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구가 필러라 그래요. 커지게 나왔냐? 필러라는 그 용어가 뭐 의학에서도 쓰이고 이렇게 화학에서도 쓰이고 다양한 데서 쓰이기 때문에 그냥 검색하면 이상한 그 다른 그 용도의 필러가 검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자, 다음에서 그냥 필러라고 하지 말고, 그럼 이게 성형 용어죠. 이거는 피펫이라는 그 기구 이름을 달고 이제 피펫 필러라고 하면 연관 검색어에도 나오고 하여튼 사용법도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미지가 아무래도 좋은 것 같은데, 이미지에서 제일 잘 보이는 거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 동그란 부분에 ASE라고 써 있는데, 여기 무슨 역할을 할까
여기 왜 이렇게 셌을까? 뭐, 요런 거. 가운데 볼록한 고무공이 있고, 위아래, 아래는 또 T자로 이렇게 가지를 쳐서 있는데,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 좀, 이렇게 무난한 거를 과제로 내려 그래요. 그래서 과제를 여러분에게 먼저 안내를 할게요. 노트북의 화면에 직접 쓰려니까 자꾸 손이 닿을 때마다 막 이상하게 반응을 해서 조금 어려운데, 제 12주 과제, 피펫 필러의 사용법. 아마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나올 테니까 한 5분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용법을 잘 설명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동그란 부분에 뭐 A, S, E라고 써 있는데, 이 알파벳의 의미, 무슨 뜻인가. 그림도 뭐 그린다기보다는 이렇게 복사해 와서 붙이면 되겠죠. 그림도 따오고, 그 숫자 써 있는 게 어떤 기능을 하는 부분인지, 의미는 뭔지와 관련해서 이런 것도 참고하고, 어떻게 액체를 담았다가 내리느냐, 이런 걸 한번 조사해 오는 거를 12주차 과제로 하겠습니다. 좀 평범한 과제예요. 웬만하게 이제 검색을 하면 쉽게 여러분이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제는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액체 부피 측정에 사용되는 몇 가지 기구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양한 상태의 물질에서 고체, 액체, 기체들 사이의 변화,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특별히 액체에서 용액이 되면 순수한 물의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뭐 설탕이 녹았다 그랬을 때 순수한 물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오늘이나 다음 주 초반까지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제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 상태로 존재하거나 액체로 존재하거나 기체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셋 중에 하나로 존재하는데, 적절한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고체가 액체로 되기도 하고 기체로 되기도 하고, 또 기체가 액체로 되기도 하고 액체가 고체로 되기도 하고, 한꺼번에 중간 단계를 건너뛰어서 고체가 기체가 되거나 기체가 고체가 되거나 뭐 등등의 변화를 보여요. 이런 걸 상변화라고 하는데, 요 파워포인트 화면에는 상변화에 대한 그 어떤 요인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액체로 되고 기체로 되느냐 하는 거를 적어 놓고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것보다는 용액의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형 증기압이라는 내용을 또 알아야 되는데, 그래프로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프만 따왔는데, 책을 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상의 뭐 변화, 뭐 전이, 뭐 이런 뜻인데, 액체, 고체, 기체 사이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여기
액체와 기체 사이의 변화를 나타내는 증발, vaporization. 근데 이건 뭐 응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condensation, 증발과 응축에 대한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증발은 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액체에서 기체, 기화라고도 하지만 요 과정이 증발이에요. 요 과정이. 그 다음에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요 과정은 컨덴세이션, 응축 이렇게 되죠. 보통 이제 액체가 전부 다 기체로 되거나 기체가 전부 액체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막혀 있는 용기, 닫혀 있는 용기에서는 액체와 기체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액체가 증발을 할 때는 액체 양이 줄어들고 기체가 응축이 되면 이제 액체 양이 늘어나겠지만 이렇게 막혀 있는 용기에서는 액체의 양이 변하지 않는 채로 유지되는 상황이 이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증발과 응축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눈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평형이다. 그래서 다이너믹 이퀴리브리엄 얘기해요. 동적 평형이다. 만약에 어떤 그 갇혀있는 용기에 물을 집어넣고 순간적으로 공기를 완전히 제거를 한다. 공기를 제거를 한다. 순간적으로 여기 이제 진공이 되는데 그때 여기 이제 압력계를 설치하면 뭐 0이 되겠죠. 압력이 진공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증발이 이렇게 일어나서 압력이 이제 표시가 돼요. 0이 아니고 계속 늘어나겠죠. 기체가 늘어나면. 근데 이 기체가 늘어난다고 해서 한없이 커지는 건 아니고 압력이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왜 그러냐? 증발이 일어나면 이 공간에 있던 수증기가 또 일부가 물로 이렇게 응축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0개가 올라갈 때 50개가 다시 내려오면 이 기체의 양이 좀 더 많아지는 거겠죠. 그러다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100개가 올라갈 때 100개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 증발과 응축의 속도가 같게 되는데 그때를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고 하고 그때 압력을 잰 거를 증기압이다. 이제 증기압이라는 용어가 이제 여러 번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좀 더 평형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평형 증기압 얘기한다 그랬죠. 동적 평형이 됐을 때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 이거 증기압 또는 평형 증기압. 자, 책의 그 아래 페이지를 이어서 우리가 보면은 요 그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U자관의 압력계죠. 이게 여러분이 문제도 풀어봤으니까 알 텐데 오른쪽이 이제 닫힌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진공이에요. 진공. 그래서 여기 이제 U자관의 높이가 다른 수은 기둥의 아랫부분을 수평을 거서 비교하면 오른쪽에서 이 누르는 압력은 오로지 수은의 압력이죠. H로 표시되는 위에 진공이니까. 왼쪽에는 여기 이제 기체가 차 있으니까 기체의 압력이에요. 이게 초반에는 이제 액체가 있는데 기체를 순간적으로 빼버리고 측정을 하면 초반에는 압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증발하는 양이 이제 막 시간이 지나서 이 안에 기체가 차게 되면 압력이 점점 높아져요. 그러다가 더 기체가 많아지면 더 이상 이제 증발하는 효과가 없는 거죠. 증발한 것만큼 응축을 해서 알짜적인 여기 개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평형이라고 한다. 그때 증기압을 측정을 하면 그걸 우리는 증기압 또는 평형 증기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형 증기압. 자, 증기압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제 액체가 기체로 되려고 하는 성질이 크면 똑같은 온도에서 더 많은 기체가 이렇게 막 생길 것이고 증기압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물질은 증발을 잘 안 해요. 우리가 알코올하고 물만 비교해도 알코올은 쉽게 증발을 하고 물은 증발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증발을 잘 하는 거는 공간에 많은 기체가 생긴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는 거고, 이 증발하려고 하는 애초부터 증발하는 속도가 낮으면 적게 기체가 채워진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휘발성이 크면 증기압이 높다. 증발 잘하는 거. 휘발성이 크면 증기압도 높아진다 하는 거죠. 근데 휘발성이 크다는 말은 휘발성이 크다는 말은 분자 간 결합이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분자들끼리 서로 막 붙으려고 하면 기체로 잘 안 되겠죠. 기체는 하나씩 흐트러지는 거니까 액체는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분자 간의 결합이 약한 것들이 휘발성이 크고, 그 휘발성이 크다는 것이 증기압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증기압만 측정을 해도 이 액체의 성질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분자 간의 결합이란 측면에서 알 수가 있다. H2O에서 H와 O 사이는 분자 내의 결합이고, H2O라는 분자가 또 다른 H2O라는 분자하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을 때 이거를 분자 간 결합이라고 해요. 분자 간 결합은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클수록 더 세요. 그래서 작은 분자들은 휘발성이 세고, 덩어리가 큰 분자들은 휘발성이 별로 없다. 오히려 액체로 존재하려고 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보면, 인터몰레큘라 포스에서 분자 간의 결합이라는 입장에서 증기압을 설명하는 것인데, 단지 이제 크기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것이 수소결합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넘어가고, 여기 이제 예제 문제 보면, 똑같은 형태의 분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 놀로 끝나니까 다 알코올이에요. 메탄올, 에탄올, 프로파놀, 부탄올. 탄소의 개수가 점점 커져요. 분자량이 점점 커지는 거죠. 분자량이 커진다는 얘기는 분자 간의 결합이 세진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증발을 잘 안 한다. 그래서 이제 1이 갈수록 분자 간의 결합이 커진다. 분자 간의 결합이 커진다. 이제 분자 간의 결합이 이제 뭐 분산력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증가한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 증기압이죠. 증기압. 증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결합이 약할수록 증기로 잘 되는 거니까 증기압은 이쪽으로 갈수록 더 크다. 11.9 킬로파스칼, 5.95 킬로파스칼, 2.67, 0.56. 위에서도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분자량이 작은 물이 왜 거꾸로 증기압이 낮으냐, 이거는 수소 결합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해요.
그 정도만 일단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 또는 녹는 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특별히 이제 증기압을 얘기를 했는데 요 위에서 마지막에 끝까지 설명을 안 했는데요. 잠깐만요. 이 증기압이 이제 조건을 똑같이 하면 이제 분자 간의 결합이 약한 것이 증기압이 크다고 했는데, 한 가지 물질만을 이제 증기압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 온도의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게 하고, 그때 증기압을 이렇게 측정을 하면 대부분의 물질들이 증가를 해요. 왜냐하면 이 증기압은 증발하려는 성질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에너지가 더 커지고, 결국은 기체로 막 증발하려는 경향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증기압이 얼마 나오면 높은 온도에서 증기압은 더 높아진다. 더 높이 올라가면 온도가 훨씬 더 증가한다. 증가의 폭이 처음에는 미미한데 갈수록 과격하게 올라가게 돼요. 이런 거 우리는 지수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에 네 가지 물질, 여기서는 아랫부분이죠. 이 네 가지 물질에 대해서 증기압을, 온도에 대한 증기압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림 10.24예요. 10-24. 그래서 네 가지 물질에 대해서 여기 보면 온도를 X축으로 놓고 증기압을 Y축으로 놨을 때에 대부분의 물질이, 여기 좀 에틸렌 글라이콜은 잘리기는 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지수함수의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 자, 물이 이제 상당히 이 증기압이 낮은 편이에요. 다른 거 알코올이나 있어, 에테르에 비해서. 근데 이 증기압이 1기압이 되는 상황, 이제 101kPa이 1기압인데 1기압이 되는 요 상황을 연장을 해서 만나는 점을 보면, 이제 증기압이 1기압이 되면 우리가 끓는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물의 경우에는 1기압에서 100도인 경우에 끓게 되고, 에틸 알코올의 경우는 78도쯤에서 끓고, 에틸 이서라고 하는 거는 35도쯤에서 끓겠죠. 낮은 온도에서 끓는 것이 분자 간의 힘이 약한 거고 휘발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틸렌 글라이콜은 이제 이가 알코올인데, 얘는 훨씬 더 잘 안 끓어요. 점성이 조금 있고, 부동액에 집어넣는 게 에틸렌 글라이콜이에요. 요 증기압 곡선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증기압 곡선이 다시 한번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하면, 자, 이렇게 가고 있죠. 만약에 여기 어떤 온도가 있어요. 뭐 50도에서 표를 앞에 그래프를 보면 30kPa쯤 돼 보이는데, 액체와 기체 사이의 증발과 응축이 속도가 똑같은 상황을 동적 평형이라고 하고, 그때에 나타내는 압력이 증기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이 만약에 50도에서 30kPa이란 증기압을 갖고 있다 했을 때 이제 이런 상황을 보는 거예요.
피스톤이 이렇게 있어서 이 피스톤이 이제 약간 무게를 가지고 있죠.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있는데 그 중력에 의해서 미는 힘이 만약에 30kPa에 해당하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물도 있고 수증기도 있고 온도는 50도다. 그러면은 이 자체가 이미 평형인 거죠. 증발하려는 요 개수와 응축이 되는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50도이면서 만약에 이 압력보다 얘가 높아지면 여기다가 만약에 뭐 100원짜리 동전 하나 이렇게 놔서 조금 더 누르는 힘이 세져 가지고 31kPa이 됐다. 그럼 이제 평형이 아니잖아요. 원래 50도에서 30이라는 압력이 적정한 수증기가 존재해서 평형이 되는 건데 요거를 인위적으로 압력을 높이면 여기가 이제 상당히 압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수증기의 일부가 더 빨리 응축을 해서 빨리 없어져야 압력이 낮아지니까 30kPa이 되려고 해요. 근데 동전을 올려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중력에 의한 압력이니까 31kPa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PA 자꾸 이 기체가 일부가 빨리라도 줄어서 30kPa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외부에서는 계속 31kPa이 되니까 수증기는 계속해서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모든 수증기가 다 없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 온도에서 압력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이 위쪽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데는 결국은 기체는 없는 거예요. 전부 액체로 존재한다. 반대로 요 피스톤의 일부 이 뚜껑을 좀 제거해서 가벼워지면 이제 30이 아니라 뭐 28kP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50에서는 30이 평형인데 이 작은 압력이 유지되면 좀 더 많은 물이 증발을 해서 압력을 높여서 평형을 만드는데 계속해서 얘는 28kPa를 만들려고 하면 여기도 계속해서 자꾸자꾸 증발이 더 많아져 갖고 물이 다 없어진다. 압력이 이쪽이 높은 거죠. 압력이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여기는 전부 기체만 존재한다. 여기는 전부 액체만 존재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형 증기압이라고 해서 액체와 기체 사이의 평형일 때 나타내는 압력이 증기압이었으니까 이 액체와 기체 사이에 평형이 되는 그 온도와 압력이 이 곡선이 되는 겁니다. 이 곡선보다 위쪽에 있으면 액체가 존재하는 거고 액체만 존재하는 거고 아래쪽이나 오른쪽에 있으면 이때는 기체만 존재하는 거예요.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온도를 변화시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거꾸로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압력을 높였다 낮췄다 하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어느 경우나 평형 곡선을 거쳐서 기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되기도 한다. 근데 이 액체 기체만 평형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온도를 낮추다 보면 물이 얼겠죠. 0도 근처에서 얼어요. 이 얼게 되면 더 이상 액체는 없는 거죠. 완전히 얼면 이제 고체만 있는 거죠. 그때 고체하고 기체 사이에도 그 평형 증기압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꺾어서 그리면 요게 이제 고체와 기체 사이의 평형 곡선이다. 이 위쪽은 고체고 아래쪽은
기체가 존재한다. 여기 다 기체니까. 근데 이 고체는 액체하고도 평형을 이뤄요. 이게 얼 때와 녹을 때죠. 이때 평형 곡선도 그리면은 이렇게 가파른 직선처럼 보이게 되는 곡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대해서 온도와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평형 상태를 관찰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그림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이거를 물의 상평형 그림이다. 책에서 좀 더 잘 나온 그림으로 볼게요. 조금 뒤쪽에 이 증기압 곡선은 이제 엔탈피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계산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이제 승화되는 거, 가열 곡선이 나오고, 자, 상평형 그림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떠한 물질들의 상평형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그림하고 모양이 좀 비슷하죠. 요 그림만 이제 방향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왼쪽은 고체가 존재하는 구간이고 가운데는 액체가 존재하는 구간이고 오른쪽 아래는 기체로 존재하는 구간이고 나머지 요 곡선 상에 있을 때는 인접한 그 액체, 고체, 기체들이 평형을 이루는 평형 곡선이다. 자, 요게 이제 물의 상평형 그림이에요. 실제 값들을 집어넣어서. 물론 그래프는 많이 압축을 해서 조금 이렇게 비율이 안 맞을 수는 있는데 물의 상평형 그림이다. 자, 온도를 보면 뭐 영하 몇 도부터 한 3, 400도까지 표시되어 있고 압력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 있어요. 압력은 이제 0부터 한 2, 3만 킬로파스칼까지 나와 있죠. 킬로파스칼이니까. 근데 101 킬로파스칼이 1기압이에요. 1기압일 때 선을 그어서 액체와 기체 사이에 평형 곡선 요 만나는 점, 요게 이제 끓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응축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요때가 끓는 온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0도씨가 되겠죠. 또 고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는 이 선이 있는데 이 선이 이제 1기압에서 만나는 요 온도를 읽어보면 요게 이제 어는 온도가 돼요. 1기압에서는 100도에서 끓고 0도에서 언다. 이게 정상 끓는 점, 정상 어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고체 액체, 액체 기체, 고체 기체의 평형 곡선 3개가 만나는 점, 3개가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요 점을 우리는 삼중점이다 얘기를 합니다. 액체와 기체 사이의 평형 곡선은 온도와 압력을 높이다 보면 평형 곡선이 쭉 가다가 어느 한계에서 끝나게 되는데 요걸 우리는 임계점이다. 임계점. 그때 온도를 임계온도,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 TC. 그때의 압력을 임계 압력이다. 얘기를 해요. 물의 경우에는 374도씨, 그 다음에 22,000 킬로파스칼. 압력으로 따지면 22기압 정도 되겠죠. 100기압이 100킬로파스칼이 1기압이니까 100에서 본다면 1000만 또 100배를 한 거, 200배를 한 거니까 200기압 정도 되면 374도에서 200기압 정도 되면 임계점이 돼요. 이 임계점보다 더 온도를 높이면
이 온도 압력을 높이면 이 영역은 액체인지 기체인지 구분이 잘 가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유체가 되는데 이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를 초임계라 그러고 그때 물질을 초임계 유체라 그래요. 어떤 점에서는 액체처럼 보이고 액체처럼 행동을 하는데 또 어떤 점에서는 기체의 특성을 보이고도 있고 그래서 보통 실온의 일기압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타내는 물리적인 성질이 있으면 초임계 유체가 되면 전혀 다른 형태의 물리적인 성질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쪽의 극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자, 여기 물의 상평형 그림. 자, 물의 상평형 그림은 이 액체, 고체의 이 평형 곡선이 거의 직선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임계점이라는 게 없이 실험할 수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이 선을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반면에 액체, 기체의 곡선은 한계점이 있다. 임계점이라고 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관찰이 가능하다. 물은 특별히 이게 1차 함수라고 하면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죠. 물이 아닌 대부분은 양의 기울기를 보여요. 이렇게 물만 좀 특수하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체가 될 때 부피가 커지는 효과 때문에 음의 기울기를 보인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상평형 그림을 했죠. 조금 지나가면 이번에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에 대한 상평형 그림이 있어요.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 자, 이제 가로축이 이제 온도죠. 가로축이 온도고 세로축이 압력인데 101 킬로파스칼 이게 킬로파스칼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101 킬로파스칼 정도 되면 여기 이게 워낙 그 단위가 로그를 취해야 등간격이 되는 건데 굉장히 이게 10배씩 막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101이면은 거의 100 근처예요. 요 근처가 1기압인데 이때 온도를 쭉 이제 변화시키면서 보면 고체로 있다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체가 되죠. 그때 그 온도도 상당히 낮아요. 영하 75도쯤 돼요. 그쵸? 영하 75도 이하에서는 고체인데 넘어서는 순간에 기체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라는 거는 일기압 하에서는 우리가 사는 환경이 여기쯤이니까 기체만 관찰할 수가 있어요. 가끔 그 아이스크림이나 냉동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 이산화탄소인데 왜 고체냐? 영하 75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예요. 이거 우리가 이제 포장재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정도 온도가 되니까 보통 이 실온이 곧바로 기체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뭐 시간 조금만 지나면 드라이아이스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냥 이산화탄소 기체로 날아가 버려요. 얘를 물에다 집어넣으면 기체가 생기는 걸 훨씬 더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죠. CO2를 액체 상태로 우리가 만약에 보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액체 영역이 있는 부분 압력이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이 정도. 그래서 요 낮은 부분의 요 압력이
아마 한 6기압 정도 될 거예요. 그거보다는 높은 압력으로 온도도 적절하게 잘 맞춰야 된다. 실온에서 액체 이산화탄소를 보려면 적어도 압력이 1000kPa, 100기압 정도 되죠. 이 정도 유지돼야 된다. 좀 모양이 좀 특이해요. 이게 그 액체 고체도 직선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뻗어 나가는 거는 맞는데 아주 높은 압력이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막 휘어서 간다. 임계점이 얘는 아까 물은 300도였는데 얘는 30도 정도쯤 되겠죠? 실온 근처에요. 대신에 압력이 높아요. 이제 100의 100배니까 100기압 정도. 물은 20기압이었나? 물이 얼마였죠? 하여튼 물하고 이산화탄소하고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나중에 여기 숫자 언급하는 어떤 그 설명이 있는데 한 30도, 25도, 30도쯤 되겠죠? 여기도 보니까 이거는 등간격이니까 맞네요. 여기는 그렇지 않고 10배, 10배, 10배 이렇게 되니까 중간이 얘네들의 평균이 아니고 좀 다르게 읽어야 돼요. 그런 좀 애로점이 있다. 압력을 읽을 때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 또 아래 화면으로 조금 내려가면 여기 보니까 초임계 유체의 트랜지션 해서 이제 누르면은 그 동영상을 뜰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고요. 또 일상생활에서의 화학의 이 초임계 CO2의 초임계 아까 상평형 그림을 봤죠. CO2의 초임계는 어디쯤인가요? 여기 있을 텐데 자 304K 273이 0도니까 25도 정도 20 몇 도 더한 거죠. 273에서 한 30도쯤 더한 거네요. 그렇죠? 30도이면서 요게 그러니까 70기압 101이 1기압이니까 아까는 워낙 이게 압력이 압축이 된 상태로 그래프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표시할 수가 읽을 수가 없었는데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와 압력은 요거 한 30도 정도 돼요. 30도 정도 약 얘는 한 70기압 온도가 높지 않다는 거죠. 물의 그 임계점은 300도 섭씨 300도였는데 얘는 실온 근처에서 압력만 적절하게 높여주면 임계 상태가 되고 초임계 상태는 거기서 압력을 더 높이면 돼요. 물론 온도를 높여도 되지만 압력만 높여도 웬만한 초임계 상태가 됩니다. 요 타이틀은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디카페인 커피를 만든다 하는 거죠. 커피가 이제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기호 식품인데 카페인 때문에 약간 그 뭐라고 할까 커피를 못 마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안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신경계 쪽에 약간의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뭐 묽게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전 세계에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커피의 고유한 그 향이나 맛은 카페인 때문이 아니고 원래 커피 성분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죠. 그래서
요 신경작용을 하는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이제 만들어서 파는 게 일찍부터 이제 있었는데 보니까 1900년대 와서 초기에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카페인이라는 게 다음 페이지에 구조가 나와 있는데 그 극성인 그 부분도 있고 비극성인 부분도 있어서 물에도 잘 녹아요. 커피 탈 때 잘 녹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는데 이 물에 잘 녹는 이 카페인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리화학적인 성질, 카페인의 성질에 달려 있다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디클로로메테인, 에틸아세테이트 여기로 추출을 하면 카페인이 여기 잘 녹기 때문에 디카페인 커피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면 그 맛을 내는 성분들도 같이 따라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별로 안 좋겠죠? 거기다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세척하는데 얘네들을 제거하는데도 오래 걸려요. 거기다가 이 물질들은 유기화합물인데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물론 다 제거됐다고 믿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 톡식한 것들, 독성이 있는 것들이 건강에 염려를 준다는 그 생각 때문에 좀 찜찜하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타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초임계 이산화탄소. 아까 말한 대로 초임계 온도와 압력은 이렇게 됩니다. 얘는 기체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피의 그 뭐라고 할까 입자 속으로 잘 침투를 해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또 액체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물에도 어느 정도 잘 녹고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 초임계 초임계 CO2를 사용하면 거의 완전한 카페인을 제거할 수가 있고 이 맛과 향은 그대로 보존이 된다. 굉장히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거기다가 이 초임계 CO2에 카페인이 딸려 나오게 되는데 그쪽에 있는 그 초임계 CO2는 쉽게 또 기체로 해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카페인만 나머지 살짝 또 분리가 돼요. 카페인은 또 다른 그 식품이나 제약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겠죠. 이게 카페인 분자의 공막대 구조예요. 요 부분이 이제 극성 부분이고 이쪽 부분이 상당히 비극성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볶은 커피를 집어넣고 통을 만든 다음에 여기 이제 초임계 CO2를 집어넣죠. 그리고 이제 막 섞은 다음에 초임계 CO2가 카페인을 녹여서 빠져나가고 나머지 그냥 커피들은 디카페인 된 커피가 내려오게 된다. 내 경우는 뭐 디카페인을 마시나 그냥 카페인을 마시나 잠이 오고 안 오고 이런 거는 거의 뭐 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액체에 대한 요 기본적인 거는 여기 이 책으로는 10장에서 끝이 나고 이제 11장으로 가면은 이제 용액에 대한 여기는 순수한 용매에 대한 얘기고 11장은 용액에 대한 얘기인데 페이지가 그래서 좀 건너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용매, 순수한 물과 용액이 됐을 때의 그 용액의 성질, 요거에 대한 차이예요. 이 그림은 증기압이 순수한 물일 경우에 평형 증기압이 있으면 똑같은 온도에서 용액이 되면 평형 증기압이 낮아진다 하는 거를 정성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더 하기에는 시간이 없네요. 이것만 얘기를 하면 이게 순수한 물이고 여기는 비휘발성인 용질이 녹아있는 어떤 설탕이나 포도당이 녹아있는 용액이에요. 이렇게 되면 증기압을 낮춰주게 된다. 이 용질들이 이 용액의 표면을 일부 막고 있어서 증발하는 요 속도나 개수가 물만 있을 때는 4개라고 표시했다면 적당한 농도의 설탕물에서는 2개밖에 못 올라가니까 2개가 내려왔을 때 평형이 되겠죠. 이때 4개가 올라가니까 4개가 내려와야 평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4개, 하나, 둘, 셋, 3개네요. 그래서 하나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순수한 물에서는 조금 많이 생겨야 이제 3개 내려올 테니까 평형이 이루어지고 설탕물에서는 조금만 수증기가 생겨도 곧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평형이 됐을 때 증기 압력이 왼쪽이 더 커진다. 용액이 되면 증기압이 내려간다.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기압 내림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총괄성이라고 해서 끓는 점이 높아지고 어느 점이 내려가고 증기압 내림 그냥 더불어서 또 삼투압이라는 것도 약간 비슷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증기압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삼투압 이 4가지를 통틀어서 총괄성이라고 하는데 그 총괄성에 대한 설명이 곧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간에 화학 반응식이 2페이지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 이제 총괄성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오늘은 증기압 내림 정도까지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그 11주차 여러분이 과제를 다 이제 냈는데 좀 2001년 이후에 획기적인 발명이나 사건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여러분이 조사해 온 것을 보면 그래핀의 발견 참고로 알려주는 거예요. LED의 발견. LED는 전기의 사용을 줄이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고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놀라울 만한 발견이죠.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유튜브. 이 강의도 유튜브에 올려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유튜브. 그 다음에 OG의 상용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간단한 과제를 냈지만 5분이 모두 과제를 해서 냈으면 좋겠어요. 과제는 일요일까지 내는 거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자, 어려운 거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